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저녁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세요? 어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좀 안타까운데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지금 이 방송 보고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나가서 약속도 하고 맛있는 건 먹고 이렇게 지금 5시간 넘었는데 빨리빨리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또 들어주시면 또 상당히 좀 저는 감사하죠. 저는 감사합니다만 이렇게 방송 보지 마시고 또 빨리 가실 분들은 빨리 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내일 또 쉬는 날이기 때문에 아침에 주가가 조금 오르는 듯 하더니 다시 좀 보합세로 양시장 마무리했고요. 시장이 조금은 글쎄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좀 경계감이 있고 연말이라 그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거래가 붙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일부 섹터들 움직임이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좀 한산한 모습이었는데 특정 섹터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역시 보이고 있고, 오늘은 아침에 좀 강했던 화장품 섹터가 일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상승폭이 좀 줄면서 끝났고, 오후장 들면서는 최근에 많이 쉬었던 제약바이오 쪽이 급반등이 나오면서 종목별로 좀 의미 있는 반등세 좀 나왔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정도이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크게 반응하는 모습보다는 조금 빠지지 않고 그냥 관망 정도로 생각되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이야기가 어쨌든 좀 재미없는 날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좀 편안하게 하죠.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너무 막 긴장감 가지고 경제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심각하게 하기에는 오늘 같은 날은 하루 정도는 조금 편하게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이 붉은색을 입으려고 했는데요. 붉은색 위에 옷을 입으면 이게 화면상으로 잘못 보이면 이게 내복 같아가지고 이 붉은색이 아닌 약간 다른 색깔로 붉은 계열 쪽에 그러니까 다른 색깔로 입긴 했는데 루돌프 옷 같다는 말씀도 하시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마음은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드는 것 같고요. 일부 다른 분들은 지금 제가 빨리 나가라 그랬더니 어디 가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네요. 네. 꾸짖는 방송. 박근혜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해요? 방송 듣고 앉아 계시면 어디 나가서 누구라도 만나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죠. 네. 여튼 개인적인 다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실 거라 믿고요. 자, 그러면 시장 동향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8.5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 2450포인트로 일단 출발을 했고요. 장 초반에 화장품 섹터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특히 실리콘2가 급반등을 했는데 조금 아쉽게도 종가 부분은 윗꼬리를 달고 좀 빠지긴 했지만 일부 종목들 CLC인터라든지 클리오 관련된 종목들도 좀 꽤 올라왔는데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웹툰, 그 다음에 보험, 로봇, 양자암호, 해운, 통신장비, 반도체 소부장 등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예상치 하회한 소비 심리에 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나 금리가 반등을 줬습니다. 특히 빅테크 가운데 반도체 위주로 상승하면서 일단은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 빠집니다. 아직까지 그렇고 지금 원달러 환율도 달러 강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벌써 1,450원을 넘어섰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또 있는데요. 자, 12월 CB 소비자 신뢰지수가 104.7로 3개월 내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매파적인 FOMC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3.7% 상승하면서 대만 거점 설립 소식에 TSMC도 5.2% 급반등을 주었고요. 반도체주 상승을 이끌었다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코스피는 높은 시장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지수를 압박하면서 오전 중에는 강보합 정도 흐름이 됐고 오늘 종가는 약보합으로 거의 보합세로 끝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선 업종이 여전히 좀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K뷰티, 그다음에 K푸드 등 수출주는 역시 상승세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업종 훈풍에 삼성전자가 상승세 보였고요. SK하이닉스는 전자보다는 오늘 조금 약하긴 했는데 어쨌든 SK하이닉스도 보합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강달러 영향에 외국인들은 소폭 현물 이탈을 하기 시작했고요. 자, 오전 기준 외국인 현선물 동반 순매도였습니다만 개인과 외인, 기관 모두 매수나 매도 규모는 오전 기준으로도 크게 그렇게 크진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4.59%까지 올라왔고요. 달러 인덱스가 108포인트,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파적 FOMC의 주식시장 자금 유입이 미미했고요. 다만 이번 주에 미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 일정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달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왜 이렇게 자꾸 치솟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부 미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 있다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이 되는 모습이에요. 오늘 새벽에 2년물 690억 달러 발행이 됐고요. 이후에 5년물 700억 달러 그리고 7년물이 440억 달러 발행이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영향을 인해서 아마 금리가 좀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평소보다 발행 규모가 좀 크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금리를 좀 자극할 단기 이슈로 좀 이야기되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은 올라가는 모습이 여전히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조선주도 신고가 랠리를 보이긴 했는데 조선업종이 그렇게 또 최근에 많이 올랐고 이미 50일 신고가를 돌파를 한 모습이라 추가적인 상승분은 조금 약하게 거래됐고요. 일부 종목은 좀 빠지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래도 최근에 사실 업종만 놓고 본다면 조선주가 거의 주도 섹터로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특히 HD현대그룹이 신고가 흐르면서 역시 상당히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거기다가 K뷰티,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 대다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강달러 수혜주, 미국향 수출이 상당히 높은 업종으로서 일단은 K뷰티 또 오늘은 분위기가 좀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두 가지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선사인 양밍해운이 컨테이너선 최대 13척 발주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HD현대중공업이 장중 신고가를 나타내기는 했는데요. 해서 조선업 전반적으로 수혜가 기대된다. 여전히 좀 조선업종은 좋은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모습은 아직은 아닙니다. 장중 신고가가 나왔다가 약간 음봉이 나오거나 그런 쪽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최근에 급반등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조선업종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조선과 합쳐진 로봇 관련주가 오늘 급등을 나타냈는데요. 로봇 관련주는 조선소 인력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으로 거래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 로봇 업종들이 얼마나 이게 수혜를 받을까 이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퀘스천입니다. 물론 이제 소설 같은 스토리가 될 것 같은데 약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단 스토리를 좀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당장 조선소에 로봇 투입한다. 이게 물론 이제 이게 협력 로봇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휴머노이드가 아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조선소에서 로봇을 당장 이렇게 다 설치해가지고 인력을 해결한다. 이게 스토리는 그 방향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당장 이게 무슨 로봇 업종들이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엄청나게 퀀텀 점프한다 그런 것도 아니거든. 근데 뭔가 끼워 맞춰서 로봇 업종에 대한 급등을 좀 일으키는 그런 쪽으로 일단 스토리 라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늘어나는 선박 발주 해결 기대감에 테마주로서 상승 요인이 일단 로봇주가 오늘 움직였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금일 지수 상승 반전시킬 특별한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고금리, 강달러 환경이 지속되면서 지수 상단은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코스닥은 한산한 거래대금 속에 업종 간 순환매 장세가 역시 시현됐습니다. 최근에 좀 반짝하다가 좀 쉬었던 화장품 업종도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된 업종도 강세였고요. 고환율 수혜 기대감에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이나 의료기기도 역시 환율 수혜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K뷰티가 최근에 북미 시장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역시 환율 1,45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 수혜로도 거래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만 31.5% 이상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파마 리서치는 역시 최근에 트렌드도 그렇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서 파마 리서치의 안정적인 상승도 그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전거래 52주 신저가 경신한 에코프로 그룹주는 순환매 장세에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 좀 올랐나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좀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아까 로봇 관련주는 조선업종과 엇갈리면서 이제 스토리 라인이 만들어졌다. 테마적인 움직임에 주가가 올랐다 말씀드렸는데 거기다가 CES 2025 기대감도 로봇 관련주가 좀 있다는 점 이런 것도 테마성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 있겠고요.
자, 미디어 관련주는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또 출회됐으면서 오늘은 미디어 업종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제가 어제 CJ ENM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최근에 영화 사업부 관련해서 이게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 갈 정도로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오늘 CJ ENM 관련된 하락세가 조금 크게 나타났다 볼 수 있고요. 오늘 하얼빈이 이제 오늘 개봉을 했죠. 현빈 씨 주연의 하얼빈 개봉했는데, 첫날 뭐 이렇게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예매가 한 52만 명? 예, 50만 명 넘었다고 들리는 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300억 정도 대작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첫날 50만 명 넘어서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스타트인 것 같아요. 지금 평점은 한 90점 정도 평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시국인 만큼 또 이런 하얼빈 같은 영화가 이번에 흥행 과도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그것도 체크를 해볼 만 할 것 같고요. 워낙 지금 영화가 없습니다. 지금 아마 2위가 이제 라이온킹 무파사인데 이제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근데 이 하얼빈하고 무파사의 예매율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하얼빈의 독주가 아마 당분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코스피는 장 초반 2,450선에서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약화로 약보합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과 금속, 비금속이 강세였던 반면 오락, 문화와 화학, 제약 등이 약세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같은 경우는 프랑스 화장품 대기업인 로레알, 이 국내 비상장 화장품 인수설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APR, 실리콘2, 클리오, 아이패밀리 SC 등의 중소형 화장품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조선업 협동로봇 물량 출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이 스토리 라인이 좀 이야기됐고 테마성 움직임을 자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로메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등의 로봇 관련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미디어 엔터주는 26일 오징어 게임 2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 유입됐던 회사들이 꽤 주가가 먼저 선반영됐기 때문에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정재 씨 관련 주식이고요. CJ ENM 조금 최근에 영화 사업이 안 좋다, 부진하다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미디어 업종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넷플릭스와 파트너십 소식으로 상승했던 SBS도 차익 실현으로 장중 마이너스 10%대까지 급락을 나타냈지만 최근에 워낙 이틀간 상한가를 주었기 때문에 일부 또 오늘 장중에 낙폭이 좀 되돌려지기도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특징주로는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에 대해서 금감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유상증자 무효화될 가능성이 좀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반등했는데, 사실은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유상증자가 좀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2호 인수가 너무 뜬금없다라는 뭐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까지도 지금 이수페타시스의 제2호 인수가 조금 뜬금없다는 뭐 이야기들을 사실 리포트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러한 기대를 좀 갖고 있는데, 자,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지금 두 번이나 지금 제동을 걸었거든요.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고집을 부리고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 이 제동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1차 금감원의 제동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고 일단 진행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동을 또 걸었죠. 그러면 상당히 강력한 의지가 금감원에서도 있다고 보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이수페타시스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수권에 대해서 뭐 철회를 하는 뉴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급반등이 나오겠죠. 네. 개인 투자자는 아마 그런 것들을 기대를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본업에서는 AI 가속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한 2,500억 정도의 뭐 시설 투자 이런 부분들은 엄청 긍정적이거든요. 지금 이게 거의 지금 가동률이 거의 100%에 준하게 상당히 풀개파로 돌고 있다 보이고 있고, 지금 월간 수주 금액이 계속 쌓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가속기 본업에 대한 부분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2호 인수권 것만 아니라면 본업에 대한 유상증자 정도는 상당히 지금 받아들일만 하고 엄청나게 긍정적인 이슈로 이제 갈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자, 제2호 인수권만 좀 철회를 해준다면 이수페타시스는 주가 급반등이 더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수페타시스가 고집 부리고 그냥 그대로 가겠다고 고집 부리면 금감원하고 한번 싸움이 계속 지속되겠죠.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양 같은 경우는 매출 104억 원 과대 계상 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가능성 때문에 하락을 보였습니다. 금양 조금 최근에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풍산그룹주는 류진 회장의 트럼프 취임식 초청 소식 때문에 어제 장 끝나고 시간에서 풍산그룹주가 상당히 주가가 급반등했고요. 오늘 역시 풍산그룹주들이 급등이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 매수 유입되면서 상승세 보였는데 업종별로는 일반 서비스와 기타 제조 강세였던 반면 오락 문화와 금융주가 약세였습니다. 글쎄요, 코스닥이 올랐다고 보기에도 사실 좀 거의 보합선, 강보합 정도로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장은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둘 다 좀 쉬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라이온킹 무파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쎄, 작품에 비해서 너무 관객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작품을 봤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영상미가 너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라인도 드라마가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무파사 정도면 상당히 이렇게 볼만한 영화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요즘에 시절인 만큼 극장을 많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다들 우울해 하시는 모습인데 즐겁게 이렇게 극장 가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물론 이제 국내에 관련된 소방관, 그다음에 대가족 이런 종목 이런 영화들도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좀 안타깝게 조금 아쉬운 흥행 스코어가 나왔습니다만, 글쎄요, 하얼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봉을 했으니까 하얼빈 현빈 씨 화이팅 하시고요. 예, 잘 흥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주가 오늘 일부 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한 190만 원 정도 샀나요?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기관도 소폭 순매수 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왔다. 지금 삼성전자가 어쨌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멘텀만 하나 생기면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주가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모멘텀 플레이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지만 그래도 바닥에 대한 지지는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있다. 그래서 많이 빠지기가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밤에 뉴욕 주식시장에서 대형 기술주가 강세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1%나 급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69 오랜만에 올랐고요. 브로드컴 5.52%, AMD도 4.52, TSMC도 5.15% 기록을 했고, TSMC 같은 경우는 아까 엔비디아의 대만 거점 만든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TSMC가 좀 더 많이 상승했다 볼 수 있습니다. 대형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AI 선두주자 엔비디아를 25년 최우선주로 선정을 했다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 수주간 부진세를 보이면서 조정 영역까지 상당히 떨어졌었지만은 최근 AI 칩 블랙베리 내년에도 상승 모멘텀을 유지시킬 것이다. 이거는 BOE뿐만 아니라 모건스탠리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아울러서 엔비디아 외에도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리지 등의, 그리고 램 리서치, 그다음에 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온 세미컨덕터 등의 25년 반도체 종목 탑픽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BOA의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일부 언론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GB200의 다음 모델인 GB300을 내년 3월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전해집니다. 상당히 좀 빠르게 또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미 설계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GB300 주문 배분 초안까지 확정했다고 알려지면서 GB200에 대한 출하도 본격적으로 이제 1분기부터는 대량 출하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GB300까지 모멘텀을 끌고 가기 때문에 1분기 그래서 엔비디아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생각도 들립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23일 현지 시간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이게 범용 반도체죠,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집니다. 트럼프 미국 대선인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어서 중국 때리기가 역시나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무튼 오늘 반도체가 그래도 좀 올라오면서 삼성전자나 리노공업, ISC, 최근에 ISC나 리노공업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람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가온칩스, DB하이텍 등의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감원이 유상증자 정정신고서 반려했다는 소식에 일단 2번 반려했습니다. 이수페테스가 일단 오늘 주가가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꽤 높게 나타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오늘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좀 주춤했었는데 오후장 들면서 강력하게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죠. 최근에 삼성당제약이 상한가를 갔다가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등의 기존의 대장주가 그래도 한 6에서 7% 정도 주가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올라올 때도 됐죠. 내년 1월부터 1분기부터 또 모멘텀들이 막 화려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고요. 알테오젠은 시장에 자꾸 이제 증자 이슈가 자꾸 거론이 됩니다. 뭐 제조 설비 관련된 증자를 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주관사를 선정했다 뭐 회사는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테오젠은 이런 어떤 자금 조달건에 관련된 이슈가 약간 지금 루머 비슷하게 이야기들이 선전이 좀 돌았고 회사는 뭐 특정 증권사에 지금은 주관사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대신에 이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분을 일부 팔면서 대규모 수천억의 자금을 이미 리가켄 바이오는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리포트 내용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2030년 정도까지는 리가켄 바이오는 증자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대규모 자금을 이미 어느 정도 쟁여놨다. 이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증자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식으로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라올만 하죠.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빠진 폭을 비하면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다소 조금은 제약바이오가 좀 주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 정도는 그래도 보르노이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어느 정도 있는 회사이고요. 또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나올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가의 리바운딩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신영증권은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24년을 지나면서 확인된 확실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내년 모멘텀에 집중할 플레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리포트를 냈습니다. 새로운 우량 펀더멘털 기업을 선별하고 펀더멘털이 약화된 기업은 제약바이오라도 과감하게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높은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 가운데에서 글로벌 제약사의 성장을 위한 추가 파이프라인, 플랫폼 기술 확보 움직임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ADC, SC 제형 이쪽은 그걸 원하는 수요는 엄청 많은데 그걸 할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DC 관련된 쪽은 상당히 좀 보셔야 된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수익성 제고하기 위해서 고정비 부담이 큰 생산 분야는 믿을 만한 파트너사를 찾아서 장기적으로 위탁하는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런 90만 원대 중반 정도 거래가 되지만 긍정적인 이야기가 또 될 수도 있는 분위기고요. 단기적으로 글로벌 제약사의 연간 경영 전략이 발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 다음에 트럼프의 정식 취임 이후에 헬스케어의 정책의 색깔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1월 분위기에 주목해야 된다. 연초에 아마 제약바이오가 조금은 반등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신영증권은 아마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가켄 바이오, 녹십자, 알테오젠, 바이넥스, 일동제약, 화일약품, 휴원스, 안트로젠 등의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 박리증 치료제 일본 허가 절차 개시 소식에 따라서 안트로젠은 급등세를 나타냈다. 뭐 그런 공시 한번 찾아보시면 뉴스 찾아보시면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국내 주요 분야별 기업별 영향 요약인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인데요. CDMO 같은 경우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대부분 CDMO가 대부분 공급망 정책에 따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생산처가 미국이 아니거나 필수약품에 포함되고 관세 부과의 위험이 있는 품목들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이것은 결국 이제 기업별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을 포함한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바이넥스 SK 등이 있었고요. 신약 쪽은 오히려 미국 약가이나 정책의 방향에 따라 실적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재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일부 보는 거죠. 신약은.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도 오리지널 약가이나 시 연동되면서 약가이나를 불가피하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바이오시밀러도 약간 경계를 하자라고 평가를 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쪽입니다. 근데 R&D 쪽도 영향이 아예 거의 CDMO와 비슷하게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약가이나 메디케어 파트 D 개혁 강화 시에 빅파마 수익성 약화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특허 절벽 도래와 더불어서 더욱 공격적으로 글로벌 빅파마들이 에셋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 있기 때문에 유망 기술 기업은 엄청나게 유리하다. 오히려 R&D 관련된 종목들을 뽑고 있죠. 그래서 신영증권에서는 뭐 그와 관련해서 리가켄 바이오를 또 관련 주요 기업으로 일단 탑픽으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최근에 제약바이오 중에 2024년 11월 초 이후에 한 두어 달간의 수익률인데요. 대부분 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넥스바이오메디칼이 최근에 그래도 11월 이후에 꽤 올라왔고요. 넥스바이오메디칼은 11월 이후에 30% 넘게 주가 급등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뭐 대략적으로 한 10% 남팍 이렇게 주가 올라온 것 같은데 다른 종목들 보시면 많이 빠졌죠. 지금 뭐 생각보다 꽤 많이 종목들이 빠져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도 소폭 올라오긴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워낙 자사주 대규모 매입과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어를 했던 것 같고 녹십자도 플러스권 영역에 있지만 대부분 11월 초 이후에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수익률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연간으로 보면 알테오젠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조금 반등을 분명히 줬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11월 초 이후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오늘은 윗골이 달리는 종목도 꽤 많았지만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끝까지 뭐 종가 무렵이 그래도 고점 형성해서 거의 크게 밀리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힘은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워낙 많이 쉬었어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 26년 하반기 출시 전망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자, 메리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애플의 북타입 폴더블 아이폰이 26년 2분기부터 양산 시작 후에 26년 하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삼성의 G 폴드보다 넓은 화면비를 가진 1폴딩 형태로 7.6에서 7.9인치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5.3에서 5.5인치 커버 디스플레이 탑재가 예상되고 LTPO라든지 COE 그다음에 UTG 기술 적용이 기대된다 봤습니다. 26년 세트 기준 1,500만 대에서 1,600만 대 그리고 1,500만 대에서 한 2,000만 대까지 출하가 예상되네요. 1세대 제품의 디스플레이는 전량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028년도 이후에는 다수의 폴더블 스마트폰 양산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BOE의 공급망 합류가 2028년부터 예상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면적 폴더블 제품 18.8인치 아이패드 추정인데 이 부분의 개발을 추진중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OLED 탑재 아이패드의 흥행 실패 때문에 출시 시점이 지연되고 있고 높은 가격대로 인해서 출시 초기 생산량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중화권 업체들의 약진 속에도 이번 애플 폴더블 공급망에 합류하는 국내 부품 소재 업체는 아직은 중국 업체가 대체할 수 없는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아직은 긍정적이다 보기는 봤는데요. 다만 이제 중장 기조로 봤을 때는 애플도 국내 소재 부품에 대해서 탈피를 하고자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폴더블 OLED 제조 원가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 애플 경우에도 폴더블 핵심 소재 부품별로 자체 공급망 구성을 시도할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 기존의 삼성 디스플레이 벤더가 아닌 다수의 중국 소재와 부품 업체들의 애플 폴더블 공급망 신규 합류도 예상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 중장기를 봤을 때는 그런 약간의 위기 요인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또한 주름 해결을 위해서 기존 삼성전자 G 시리즈에 사용되는 UTG가 아닌 두꺼운 유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접히는 부분만 식각해서 특수 폴리머 소재를 채우는 신규 기술의 탑재가 기대됐지만 양산 과정에서 이종 물질 간의 접합 그리고 내구성 문제 때문에 인해서 1세대 제품은 애플도 어쩔 수 없이 기존 UTG 공법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출시된 갤럭시 Z 폴드 SE처럼 G 폴드에 사용되는 30 마이크로미터보다 두꺼운 형태의 GTG 적용과 보호 필름 내에 신규 소재 적용을 통해서 주름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는 된다라고 평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세경 하이테크에 대한 탑픽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베트남 자회사양 자금대여 공시를 통해서 신규 시설 투자를 집행했던 세경 하이테크를 일단 탑픽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UTI 같은 경우는 1세대 제품은 UTG 벤더로 중국 업체와 함께 공급망 합류가 예상이 되지만 향후에 VTG 제품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점유율 상승에 따른 수혜가 또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UTI를 탑픽으로 또 보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덕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애플 폴더블 내에 COE 기술 구현을 위해서 블랙 PLD 확대 적용의 수혜가 또 된다는 점에서 덕산 네트워크스까지 긍정적으로 종목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UTI나 파이넴텍, DKT, 동훈하나텍, 덕산 네트워크스 등의 폴더블, 플렉스블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주가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애플도 결국 하긴 할 수밖에 없겠죠. 그 하드웨어적인 폼팩터 변화가 없으면 안 팔리니까요. 뭐 AI, 애플 인텔리전스가 또 얼마나 획기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이게 획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애플도 그렇게 과거처럼 물론 잘 팔리긴 하겠지만 과거와 같은 성장률을 보이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세 번째까지 이야기가 됐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조선업계가 로봇 도입 기대, 확대 기대감 속에 관련주 로봇주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뭐 소설 같은 이야기로 끼워 맞춘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필요하죠. 언론에 따르면 조선소가 로봇업계 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해지고 있는데 선체 용접을 로봇이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HD 현대사모의 전남 영암 조선소 협동 로봇 물량을 놓고 글로벌 1위 기업인 덴마크 유니버셜 로봇과 국내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HD 현대사모 이외에도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등의 HD 현대 계열사가 협동 로봇 도입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알려집니다. 또한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도 협동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저는 알려져 있고요. 협동 로봇 활용이 본격화되면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짜서 기사를 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뭐 협동 로봇이 뭔 필요 있어요? 휴머노이드 쓰면 되죠. 사람들 다 없애고. 자, 스토리는 그렇게 또 쓸 수도 있겠죠. 굳이 쓴다면. 네, 근데 그게 언제일까요? 뭐 글쎄요. 근데 이제 협동 로봇은 실제로 도입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양을 협동 로봇을 넣고 이 사람을 다 없앤다. 이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조선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부분 사람들이 용접하고 이게 거의 이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으로 협동 로봇으로 다 대체한다는 게 그냥 만만치 않을 거예요. 리스크도 너무 크고요.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로봇을 썼을 때 어떨지 이것도 조금 고민을 정말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제 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2023년 로봇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국내 로봇산업 매출은 5조 9,8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요. 전문 서비스용 로봇 매출이 6,143억으로 전년 5,417억보다 13.4% 증가했다고 알려집니다. 한편 이제 현대차 그룹의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산타 복장으로 공중 제비를 도는 이족 보행 로봇 올류 아틀라스의 영상을 또 공개했다라고 알려지면서 이제 로봇에 대한 분위기를 좀 띄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와닿는 것은 웨어러블 로봇이죠. 웨어러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핏 같은 경우 이렇게 옷에 입고 이렇게 근력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보핏 같은 경우 거꾸로 압력을 가해서 피트니스 제품으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VR, AR 이런 뭐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눈에 끼고 그다음에 보핏을 입고 그다음 압력을 가해서 피트니스 화면을 보면서 PT 강사님들도 되게 지금 엄청나게 좀 긴장감 하셔야 돼요. 지금 VR, AR로 그 이렇게 컨텐츠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가상 세계나 이런 데 화면으로 결국 피트니스 분들이 컨텐츠 제공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핏 입고 거꾸로 헬스케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PT를 받는 그런 기기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거꾸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우리가 PT를 받는 그런 것과 똑같은 효과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금방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비싼 PT 이런 것들 긴장하셔야 돼요. 그게 조금 더 와닿죠. 우리가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집 근처에 이렇게 배달 로봇이 이렇게 길에 다니는 걸 봤어요. 배달 로봇이. 네모나게 생긴 로봇인데 길에 이렇게 배달한다고 로봇이 가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배달 로봇이 뭔가 가는 것도 이게 어쨌든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참 재밌게 이게 뭐 신기하게 제가 보기도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뉴로메카, 클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SBB테크, SPG, 에브리봇 등의 로봇 관련주가 일단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근데 대충 보면 이 로봇 관련주가 지금 보면요. 매출 500억 하는 회사 별로 없어요, 거의. 예, 전체 로봇 비상장 상장까지 합치더라도 매출 500억 넘는 회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로봇만 갖고 보면. 그러니까 다른 사업부가 있어서 전체 매출이 더 클진 몰라도 로봇 관련 사업 매출만 놓고 보면 전국에 뭐 우리나라에서 로봇 관련된 회사들 가운데 500억 이상 매출하는 회사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익을 내는 회사 거의 별로 잘 없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다섯 번째 섹터로 이야기 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섹터는 화장품입니다. 역시. 자, 글로벌 화장품 기업 로레알 그룹이 전일 스위스 유통그룹 미그로스와 함께 자회사 고온세상 코스메틱 지분 100%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알려집니다. 고운 세상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인 닥터 G, 이게 더마 제품 중에 상당히 유명한데요. 이 회사를 인수를 했죠. 닥터 G는 로레알 그룹의 컨슈머 코스메틱 사업부에 합류해서 증가하는 K뷰티에 대한 수요와 합리적인 가격대의 스킨케어 제품 수요를 충족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C의 성공적인 인수에 이어서 또 다른 K뷰티 브랜드를 로레알의 가족으로 맞이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려지는데요. 인수할 만했죠. 자, 로이터 통신 헤드라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로레알이 한국의 닥터 G 관련해서 인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해외 쪽에서 발표가 나왔고요. 자, 로레알은 닥터 G와 관련해서 로레알 매출 내에 컨슈머 프로덕트 부분에 반영될 것을 언급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로레알 측에서는 특히 K뷰티, 그 다음에 기능성 더마 제품 관련해서 합리적 가격대의 스킨케어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할 것이다 이야기됐고, 닥터 G 같은 경우는 2003년 피부과 전문의인 안건영 박사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지금 한 20년 정도 됐죠. 10년 이상 아시아 전역에 입지를 확대했다 볼 수 있겠고요. 글로벌 성장 잠재를 갖춘 한국 최고 스킨케어 브랜드로 언급이 됩니다. 수출 비중은 30% 내외 추정이 되고요. 성분 중심 그리고 민감성 피부와 진정 등의 타겟형 제품을 대표적으로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더마 제품으로서 아주 유명하죠. 대표 제품 올리브영 판매 상위 그리고 하회 뷰티, 파우더룸 등의 크림 부분 1위를 기록했다고 알려지는 그런 제품인데, 로레알은 기존 포트폴리오를 닥터 G가 완벽하게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향후에 세계 각지에서 닥터 G 성장 가속할 목표로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3분기 로레알 실적을 좀 놓고 보면 로레알 측에서 더마 전체 매출은 감소했다고 알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닥터 G를 좀 인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더마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 모습도 일단 로레알의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커버를 할 것이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간 성장을 견인했던 크라베의 성장 위축을 언급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특히 G세대들의 다른 브랜드로 이탈이 있었다고 언급이 됩니다. 여타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실적 또한 부진했고요. 다만 K뷰티 쪽은 북미 수출이 강세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K뷰티를 인수할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었다. 이런 게 이야기되고 있고, 특히 소비자의 더마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 보면서 최근에 크라베에 대한 최근 혁신이 없었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되면서 결국은 새로운 제품 역시 닥터 G 제품에 대한 출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인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고운 세상 코스메틱 2024년 해외 성과 관련된 표입니다. 이 보시면은 해외 사업 매출 성장률이 67%로 연간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고 있고요. 전 세계 13개국 주요 유통 채널 진출해 있습니다. 국가별 성장률로 본다면 일본이 127%, 태국이 51%, 미국이 117%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닥터 G 관련해서 해외 베스트셀러 제품을 보면 이렇게 쭉 가운데 세 가지 제품이 나와 있고, 해외 오프라인 입점 성과도 지금 일본에 11,000개, 그 다음에 베트남에 2,000개, 말레이시아에 500개, 이렇게 신규 브랜드 관련된 업데이트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해왔다. 이런 부분에서 닥터 G를 충분히 인수할 만하다. 가격도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인수가 된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전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6,196억 규모의 2025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간이 심사를 통해서 지원 절차를 단축하는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의 패스트 트랙 대상 인증을 추가하고요. 미국 FDA 화장품 인증 등도 포함됩니다. 모든 인증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하던 기업당 인증 지원 신청 건수 상한 현재 4건을 소액 인증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할 것이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또 환경이 만들어졌다 볼 수 있어서 오늘 실리콘2가 상당히 좀 높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좀 아쉽게 윗골을 달았지만 아무튼 코스메카 코리아나 클리오, VT, CNC 인터내셔널 등의 화장품 관련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미용기기 종목들도 거의 이제 매각이 이제 완료가 거의 돼가고 몇 개 안 남은 상황인데요. 화장품 쪽도 상당히 좀 피인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브랜드들이 아마 해외 쪽 글로벌 기업들에게 피인수가 될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높은 가격에 사준다면 어쨌든 국내 화장품 제품들이 멀티플을 좀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6번째.
섹터입니다. 테슬라가 2.27% 어제 이제 상승을 하면서 4분기 인도량 최대치 전망 속에 일부 관련주가 올라왔다고 보입니다. 테슬라가 4분기 인도량을 분기 사상 최대치인 51만 5천 대로 전망을 했고요. 최근 테슬라가 25년 말 시행을 목표하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에 상당한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죠.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2차전지 관련주가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게 힘있게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테슬라 관련된 주가 오른 것은 결국 자율주행 쪽이 방점을 찍습니다. 자율주행이나 AI, 로봇 이런 쪽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많이 팔아서 이런 분위기로는 주가를 올리진 못하고요. 지금은 분위기가 자율주행 쪽에 특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면 골드만삭스 자료인데요. 자, 자율주행 레벨별 침투율 전망입니다. 보시면은 레벨 2, 레벨 1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2025년, 2030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란 색깔의 레벨 2, 그다음에 레벨 2 플러스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레벨 3까지 넘어가려면 35년, 30년, 35년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레벨 2 정도만 해도 근데 최근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상당한 이렇게 기술력을 좀 보여주는 그런 주행을 사실 글쎄요, 그 영상만 놓고 보면 상당히,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주행을 보여주는 것도 꽤 많습니다, 영상들이. 그래서 상당히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정도 주행이면 좀 타발만 할 것 같은데 정도의 생각이 들 만큼, 최근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그런 기능들이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되게 우리한테 많이 가까이 와 있겠구나. 이 정도면 실제로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놀랍게 와닿는 그런 영상도 꽤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다른 조치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자율주행을 그대로 했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꽤 가까이 와 있는 기능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여드리면, 그로스 리서치 쪽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현대차가 2025년 북미에 NACS 도입을 확정했다고 알려집니다. 이게 결국은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포함한 미국 내 다양한 고속 충전소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대차가 25년에 북미 쪽에서 NACS 도입을 확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분기부터 현대차 EV 보유 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이야기된 것 같아요. 슈퍼차저가 되면 역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판매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직접적으로 수요에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7번째 섹터입니다. 7번째 섹터는 정부가 2030년까지 녹색 금융 450조 투입 소식에 온실가스와 CCUS 관련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탄소 포집 관련된 CCUS는 이미 이번 주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됐던 테마성 움직임이죠.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이나 온실가스, 셰일가스 이런 관련된 쪽은 역시나 일부 이제 종목들이 이미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녹색금융 450조 투입해서 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2025년도에 2조 7천억을 투입할 예정이고 무탄소 에너지원의 기술 개발을 두텁게 지원하고 청정 메탄올 신산업도 적극 육성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 발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 번 방송을 했는데 트럼프 당선인과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그게 이제 CCUS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 기대감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섹터입니다. 이것도 정부가 제4 이동통신 재추진 소식에 관련주가 올라왔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에서 제4 이동통신, 알뜰폰 등을 포함한 통신료 인하 종합대책을 내년 초에 발표할 것이다 알려집니다. 23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4 이통 도입과 관련해서 국민 통신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제4 이동통신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고 통신료를 낮추고자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4 이동통신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접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4 이동통신에 대해서 재추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종텔레콤과 CS 솔리드 등의 제4 이동통신 테마주들이 움직였고요. 아울러서 세종텔레콤 알뜰폰 사업 부분 인수를 취재하고 있는 아이즈비전도 오늘 시장에서 이런 이슈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안 나오고 뭐 하세요, 지금. 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이렇게 앉아서 방송 듣고 앉았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식구들이든 아니면 뭐 애인이든 뭐 누구든 가족들이든 친구든 만나서 이 크리스마스 이브는 이브답게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힘들었던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날 좀 이렇게 푸시고 이렇게 좀 스트레스 해소하면서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상당히 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시장을 보더라도 그런 마음에 어떤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이 아마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 한 해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접어들면서 10월 달 정도부터 해서 지금 11월 달 특히나 아주 끔찍한 그 달이었고 12월 초에 계엄령 선포되면서 상당히 좀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모멘텀들이 지나갔죠. 그래서 한 석 달간은 거의 악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분위기인데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시장 속에 그래도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와 같이 한 해를 이렇게 같이 해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어쨌든 오늘 뭐 마지막 방송으로서 여러분들 상당히 조금은 뭐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한 해 있었고 열심히 했지만 또 모자란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또 같이 오면서 또 굉장히 좀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다는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위기고요.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1월 2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너무 고생하셨고 향후에 올해 방송 마지막 한 3일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 말고 다른 분이 아마 수고를 해주실 것 같고 저는 잠깐 휴식을 좀 취하고 따뜻한 나라로 좀 가 있겠습니다. 저는 따뜻한 나라로 본다이 비치에서 이렇게 아시아권의 어떤 영내의 어떤 그런 경제 환경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아시아권 내의 영내 분위기에서 제가 보면서 본다이 비치 등에서 열심히 좀 연구를 하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공부를 하고 또 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내년 초 1월 2일 날 새롭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잠깐 공부를 하고 일단 여러분들 돌아오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이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 다시 한번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뵙겠습니다. 안녕.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